자, 반갑습니다. 호동쌤입니다. 자, 우리 일타 주식 여러분들, 오늘 6월 8일 월요일 한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8.29% 하락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9.08% 하락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보게 되면 장중 10.18%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종가가 29만 5,500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장중 하락을 하면서 7.68% 하락했고 종가 가격이 191만 1,000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패닉이셨을 겁니다. 보유 종목을 던져야 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그냥 빠져나와야 되나? 자, 이런 질문들이 저희 강의실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지금 던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은 강세장 후반기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12일 당시에 하루 동안 우리 외국인들이 5조 원 매도를 때렸을 때도 제가 추세 전환이 아닌 단기 조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5월 27일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우선주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오늘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다시 시장이 크게 빠졌는데, 저는 한 달 전에 보인 흐름과 지금의 하락이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하루 동안의 하락폭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폭락의 진짜 원인과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폭락 속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감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든 문제든 주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에 앞서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이 발단입니다. 바로 6월 5일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 실적 발표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러던 와중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또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지난 6월 5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입니다. 자, 이 고용보고서, 특히 고용이라는 분야가 야,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이 무슨 복잡한 경제지표를 봐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금리고, 금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고, 경제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고용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경제에서 가장 큰 분야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용이기 때문인데, 근데 6월 5일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7,500명 정도 고용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가 12만 5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실제 고용이 너무나 잘 됐다라고 평가가 나온 겁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고용이라는 거는 경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말은 고용이 괜찮다는 말은 미국 경기가 아주 탄탄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럼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2027년에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쉽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풀어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러한 로직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주말에 머리를 또 자를 때 우리 미용실 원장님께서도 호동쌤, 이 AI라는 게 정말 뭐 엄청난 것 같은데 AI 보고 AI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좀 느껴서 이렇게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2027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는데, 금리 인상이 뭐가 문제가 되냐? 경기가 탄탄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받아들이는 악재, 부담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예시를 들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를 차리고 싶은 겁니다. 카페를 차리고 싶은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은 돈이 뭐 예를 들자면 열심히 적금하고 해가지고 모은 돈이 한 3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억 원 가지고 우리 카페 차릴 수 있습니까? 뭐 아닙니다. 좀 더 제가 제 나이가 41이니까 41를 기준으로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 모은다라고 치면 뭐 5억까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5억 원으로 카페 차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를 받아야 되고, 또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부대 비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금융권이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야 됩니다. 자, 대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문제 직면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하는 건 결국은 금리입니다. 금리. 근데 이 금리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자금 조달을 할 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부담이죠? 이자 부담입니다. 이자 부담. 자,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보다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뭐 4%에서 4.5%가 된다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준금리 4%에서 4.5%이면 대출 금리가 4%에서 4.5%인가요? 아닙니다. 최소한 거기에 가상금리가 붙어서 5, 6% 이상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을 살든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과 달리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의 이자 부담이 나갈 수밖에 없다. 자, 가장 서민 경기에 큰 타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게 서민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들은 우리 서민들처럼 단순하게 뭐 500만 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뭐 한 5억 원 이 정도 받습니까? 아닙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당연히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1%만 차이가 나도 당연히 그 이자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너무 AI가 투자가 가속화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문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미국의 빅테크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여러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기업들이 역사상 가장 현금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태고, 이 자금을 회사 자체의 현금으로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요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금은 없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 AI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좋으나 여기에 대한 이익을 벌어오는 데는 향후에 1년이면 갖고는 안 되죠.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돈이 안 되는데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리가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뭔가 크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결국 기업의 우리가 예상했던 2026년, 2027년에 대한 실적 전망이 감소하게 되고, 실적이 전망이 감소하게 되면 그동안 주가는 야, 이 기업이 내년에는 얼마를 벌 거야, 내후년에는 얼마를 벌 거야, 자 3년 뒤에는 얼마를 벌 거야 라는 기대감 갖고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거기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로직이 결국 지난 6월 5일에 미국 증시에 IT 기업들, AI 기업들 전체를 하락시키게 된 거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한국 증시까지도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워낙 강세장으로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왜?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큰 요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학생분들에게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문제를 주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국 시장이 문제가 되느냐? 자, 저는 여기서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주식을 당장 팔 때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듯이 역시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될 거고, 보통 금리 인상을 먼저 선반영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9월, 10월 정도부터가 문제가 될 여지가 높고,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은 되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러 일정이 있는데, 일단은 6월 1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6월 18일인가요? 이때쯤이 FMC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 마침 가장 중요한 금리를 건드려 버렸는데 금리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6월 11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느껴지는 이 물가의 수준을 내기하는 지표인데, 정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뭐 카리스마 있게 중동을 휘어잡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 카리스마가 어느 순간 없어진 지가 오래죠. 지난 3월부터 계속적으로 전쟁 종결시킬 거다, 휴전할 거다 이 이야기를 했지만 6월 8일 월요일 오늘까지도 계속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서로 간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유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의 물가가 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연히 높게 나올 확률이 높고, 높게 나옴으로써 야, 이거 금리 인하 못한다,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사전적으로 먼저 두들겨 맞았고, 아마 목요일에도 약간의 출렁거림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자, 6월 18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역시 FOMC 회의를 통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만 발언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겠지만 당장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6월과 그 다음 FOMC까지 좀 더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관망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6월 18일부터가 조금 증시가 안정되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까지는 좀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때부터는 이런 금리에 대한 타격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역시 금리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금리에 대한 영향도가 크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성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사실 제가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요 며칠 전에 상장한 종목들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것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18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네가 올라감으로써 사실 지금은 좀 감마 스퀴즈라는 단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ETF를 삼으로써 콜옵션도 강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온 상태인데, 마치 금리에 대한 충격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감마 와이딩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자, 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감마 스퀴즈, 감마 와이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수급적인 조금 변동성들이 지금은 시장에 좀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저는 지금 증시를 안정시키는 요인은 무조건 금리에 진정을 만들어내는 게 시장의 하락 변동성을 끝낼 수 있는 트리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는 방법인데, 금리 인하를 과연 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하기를 원합니다만, 사실 주변 이러한 이슈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조기 종료입니다. 자, 뭐냐?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지전을 벌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유가가 하락 안정이 될 거고, 유가가 하락 안정이 되면 국채금리도 하락 안정이 됨으로써 당장은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왔던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필요한데, 오늘도 타격을 했다가 트럼프가 이란하고 휴전을 빨리 할 것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시장을 진정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과정일 뿐이라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연준의
방향성, 아까 이야기했지만 6월 18일에 FOMC 회의가 됨으로써 당장은 금리 인상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저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점점 시장은 결국 유동성이 한정적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스페이스 X 같은 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들이 점점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들 거다라고 봅니다. 결국 돈이 줄어들게 되면 이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 이 수급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저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지금이 6월입니다. 다음 달이 7월이죠. 4, 5, 6 2분기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되는데요. 7월부터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주목받을 애들은 뭘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역시 좋다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성하이닉스의 또다시 반등, 그리고 상승하려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중심을 갖고 가셔야 된다. 기존 주도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손바뀜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뒤이어서 실적이 좋은 쪽은 조선 방산 전력기기가 저는 반도체를 대안하는 뭐랄까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같은 주도주인데 너무 삼성하이닉스에만 쏠리면 이들도 수급은 좀 뺏깁니다. 하지만 삼성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방산 전력기기도 거기에 따라서 수급을 좀 넘겨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약간은 좀 소강 상태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꺾인 데 비해 조선과 전력기기는 뭐 압도적인 장기 계약과 수주가 짱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아마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쪽으로 뭐 로봇,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AI 이런 것들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성이라서 뭐 요 정도 안에서 좀 시장이 순환매를 돌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1순위는 여전히 뭐 기존의 반도체와 2순위는 조선방산 전력기기, 3순위는 로봇, 2차전지, AI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던 와중에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만, 이전의 저점 대비 상승 후에 조정, 그리고 상승 후에 조정입니다. 자,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거나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여기서 하락장이라고 했을지언정 하락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의 저점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반대로 횡보장이라고 한다면 반등 후에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했다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반등하는 거를 우선 보고 비중을 줄일 거를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며, 저는 당장 하락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서 반등 후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월요일 영상을 찍어서 내일 화요일에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29만 5천 원 이 라인을 기준으로 저는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이전의 저점인 27만 원 구간 밑으로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28만 원에서 29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횡보를 보이며 지난 3월과 유사한 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영망치형 캔들과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조금 더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장은 직전의 전고점을 뚫기보다는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의 저점이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반등이 나올 때 기존에 개파락이 나왔던 28만 원 정도 선에서 일부 줄였다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가는 전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죠. 일전에 SK하이닉스도 여기 저점 대비 상승 후에 조정 후 반등하고 나서의 조정인데 직전에 전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을 뿐더러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할지언정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든다라고 본다면 한 번에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로 신규 매수도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늘같이 떨어진다고 무섭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삼성하이닉스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저는 뭐 조선 전력기기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효성중공업의 경우 보게 되면 이전에 저점과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추세를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추이 상태에서 직전의 전저점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세와 추세 지지를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도 한번 상승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인데 만약에 하락장이 나올지라도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간다면 38만 원까지는 올랐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근데 저는 하락장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후에 횡보하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 종목들을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 전환, 하락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세장 후반기의 변동성입니다. 후반기 변동성은 매우 큽니다. 마치 하락장이 올 것 같은 공포감이 생기는데 지금 던지지 마십시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집중하시고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기존의 주도주들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완전히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완전히 깨진 종목들은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덜어서 기존의 추세에 살아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보여드렸던 강세장 후반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검증된 순간입니다. 지금 폭락이 그 모든 신호의 마무리가 나온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시각이 한 달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는 매크로, 업황, 수급, 차트, 단계별로 보는 사고 체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락 때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사고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과 앞으로 1타 주식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